지난 주말 미국 백악관에서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뉴욕시장 당선인이죠. 조란 맘다니와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건데요. 이 두 사람이 의외의 브로맨스를 보여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대료 동결, 공공주택 보급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자, 왜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 당선인에게 손을 내민 건지 오늘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되면서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네. 어떤 인물인지 좀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조란 맘다니는 수식어가 매우 긴 그렇습니다. 인물이죠. 네. 첫 인도계 무슬림 시장이면서 34세로 지금 뉴욕시 선거구가 확정된 1897년 이후에 최연소 시장이자 네. 전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깃발을 꽂은 사회민주주의 자 시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56년 만에 100만 표를 얻은 최다 득표의 뉴욕 시장이기도 한데 네. 사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출마 선언을 한 직후 올해 초만 해도 지지율이 1%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6월 민주당 경선에서 전 뉴욕 주지사였던 앤드루 쿠오모라고 하는 거물을 꺾고 후보가 됐는데 이번 선거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한 쿠오모 전 지사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뉴욕시장이 된 겁니다. 네. 중요한 게 무엇이 시민의 마음을 움직였냐일 텐데 좌파표라고 부를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맘다니는 100만 채에 달하는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모든 시내버스의 요금도 없애겠다 이렇게 공약을 합니다.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 소유의 식료품점을 만들고 시간당 16.5달러인 뉴욕시 최저임금을 30달러로 높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런 정책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소위 부자세 이런 걸로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연간 수입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시민에게 2%포인트의 추가 과세를 하거나 현재 7.5%인 최고 법인세율을 11.5%로 인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너무 파격적이어서 현실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비판적으로 보면 사실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맘다니가 당선이 되면 뉴욕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맘다니와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극과 극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쉽게 얘기하면 미국판 강남 좌파식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맘다니는 아시겠지만 대학 교수인 아버지 그다음에 영화 감독인 어머니를 둔 유복한 그러니까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주의 운동을 열심히 했고 이번에는 다소 과격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면서 뉴욕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건데 사실 뉴욕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낳는 불평등 이 전형을 보여주는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살아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이 그만큼 누적돼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네. 그걸 터뜨린 게 바로 맘다니였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부를 축적하지 못했던 45세 미만 유권자에게 몰표를 받은 게 그 방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파격이라고 하면 파격이지만 그만큼 불평등 문제 해소에 대한 뉴욕 시민의 열망이 엄청났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맘다니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맘다니 정책의 핵심은 뉴욕 시민의 생활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슬로건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뉴욕을 위해 서입니다. 매우 네. 조금 심플하죠. 예. 그래서 공약은 삼각축으로 이루어졌는데 임대료 동결, 그다음에 무상버스, 그리고 무상육아 이렇습니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20만 원 주택 건설 등의 정책이 있기도 합니다만 네. 여하튼 맘다니 정책이 또 엄청난 파격이다라고 볼 수 없는 지점도 있는데 네. 사실 뉴욕에서 임대료 규제 같은 경우에는 오랜 전통이 있는 정책이기도 해요. 전임 시장이었던 빌드 블라시오가 이미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 RGB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구를 통해서 임대료 동결을 했던 전례가 있기도 하고요. 네. 또 만 4세 무상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 때문에 실패한 주거정책 그리고 대중교통, 공공교육 등에서 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이걸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게 맘다니의 구상인 건데 네. 사실 미국에서야 조금 낯설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유럽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정부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관건은 뉴욕 시장이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건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일단 뭐 버스 전용차로 확대랑 무상버스 공약을 한번 보죠. 네. 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하는 건 뉴욕시 교통국 여기 관할이라서 사실 뉴욕시장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하지만 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뉴욕 주정부 산하기관인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이라는 곳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인 건데 네. 그래서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려면 주정부, 그다음에 주의회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의 협조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뉴욕 주지사는 헌법에 근거해서 선출된 뉴욕시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이론적 권한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한 번도 사용된 적은 없긴 합니다만 핵심은 뉴욕시장은 과세나 사법, 행정 이 전반에 걸쳐서 이 권한이 뉴욕 주지사에게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주정부랑 주의회의 협조를 받았다고 해도 문제인 게 예. 무상버스 정책에 연간 7억에서 8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입장에서는 메트로폴리탄이 볼 손실을 뉴욕시 예산으로 메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사실 뉴욕 주정부의 뉴욕 주정부가 요청을 뭐 하든지. 맘단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건데 네네. 네, 뉴욕의 연간 운영 예산이 1,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0조 원쯤 되니까 뭐 많기는 해요. 많기는 네. 한데 모든 예산이 그러하듯이 사실 쓰일 것이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또 그만큼의 새로운 세수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들을 실행하겠다라고 부자세, 법인세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꺼낸 건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시장에게는 과세 권한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구상대로 법인세를 올리거나 부자세를 거두려면 반드시 뉴욕 주의회랑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맘 단위가 그 어떤 주지사나 주의 승인 없이 바꿀 수 있는 세금은 지방재산세가 유일합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데 맞습니다. 또 공수표가 되지 않을까 다른 그렇죠. 정책들처럼. 뭐 네. 다른 정책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네. 무상보육도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보편적인 무료 보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맘 단위의 공약이거든요. 네. 근데 역시 맘 단위의 의지만 있으면 실현은 가능해요. 네. 네. 다만 돈이 필요하다는 게 또 문제인 문제죠. 건데 뭐 무상 이렇게 나오면 맞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연간 대략 한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9조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네. 결국 무상보육 정책도 과세 권한에서 막히는 그렇죠. 무상버스 정책이랑 같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네. 20만 호 주택 건설도 마찬가지인 건데 향후 10년 동안 20만 호의 뭐 저렴한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여기에 드는 돈이 대략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원 정도가 되는데 뉴욕시 1년 예산에 거의 맞먹는 규모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산에서 300억 달러를 쓰고 나머지 700억 달러는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인데 네. 근데 시 정부에도 부채 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년간 자본 예산의 뭐 40% 이런 기준이 있는데 현재 그 기준에 맞춘 금액이 딱 70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 한도를 넘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미 선거 당시에도 맘 단위의 정책은 뭐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기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출구조사에서 앤드류 쿠오모 후보보다 공약 현실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15%포인트나 낮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맘 단위가 당선된 게 조금 역설적이긴 하죠. 한 뉴욕 시민이 언론과의 했던 인터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맘 단위의 공약은 달성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맘 단위를 선택한 것은 생활비를 낮춰야 한다라는 방향에는 동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맞습니다.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맘단이 어떤 공약 정책 가운데 그나마 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공약은 어떤 걸까요? 뭐 그나마 실현 가능한 공약은 뭐 공공식료품점, 시가 소유하는 공공식료품점이나 임대료 동결 정책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공식료품점은 뭐 브롱크스, 브루클린, 맨해튼, 그다음에 퀸스, 스탠튼 아일랜드 이렇게 5개 관할 카운티에 각각 하나씩 시 소유의 식료품점을 뭐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 건데 네. 시 소유의 식료품점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5개 자치구에 하나씩 운영하는 걸로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900억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정도는 사실 뉴욕 시장의 권한과 예산으로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네. 물론 이것도 문제는 이걸 대규모로 확장을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제 그게 사실 관건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유일하게 제약 없이 실행이 가능하고 또 뉴욕 시민이 가장 점수를 높게 준 게 바로 임대료 동결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뉴욕시는 진짜 임대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주택 문제 시민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니까 더 큰 관심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체감할 수는 없지만 너무 네. 악명이 높다 보니까 많이 들리잖아요. 맞아요. 현재 뉴욕시의 평균 임대료가 월 3,400달러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500만 원 수준인 건데 평균이 평균이 이 500만 정도니까 원. 사실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뉴욕은 사실 예전부터 임대료 안정화 주택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료 안정화 주택은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대상은 1947년에서 1974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 6가구 이상을 포함하는 아파트이거나 그 이후에 건설이 됐더라도 시 정부로부터 세금이나 대출 같은 지원을 받은 신규 주택이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뉴욕시 전체 주택 수가 한 370만 채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중에 3분의 1은 집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인 250만 채가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주택 수인데 네. 이 가운데서 30만 채는 공공 임대주택 그리고 100만 채 정도가 임대료 안정화 주택입니다. 네. 임대료 안정화 주택 그러면 어떤 규제를 받는 건가요? 임대료 안정화 주택이 되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네. 매년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는데요. 이걸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2025년 10월부터 1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2.75%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2년 계약은 5.25% 인상률을 넘을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세입자의 계약 갱신 권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래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을 하는데 임대료만 제대로 내면 사실 문제없이 계속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시의 임대료 규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된 매우 오래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전임 시장 임기인 1919년에는 주택 안정 및 2019년 그렇죠. 네. 2019년에는 주택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과거에는 임대료가 2,70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400만 원을 넘어서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지만 이때부터는 임대료 수준과 관계없이 규제가 유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집주인이 돈을 들여서 집을 고치면 당연히 임대료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제한이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진 않겠네요. 낮을 수밖에 네. 없겠죠. 그래서 뉴욕시 평균이 월 3,400달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임대료 안정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임대료가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입니다. 절반 네.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당연히 100만 채나 되는 가구의 임대료를 줄이겠다라고 하니 당연히 뉴욕 시민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였던 겁니다. 임대료가 낮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더 이제 임대료를 줄이겠다. 그거는 또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절대적인 수치를 줄이는 건 아니고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건데 맘 단위의 정책은 임대료 동결이 목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뉴욕 시장이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인 건데 그렇군요. 이미 전임 시장인 빌 드 플라시오 시장이 재임 기간이 했던 2015에서 2016년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임대료를 동결했던 선례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도 그냥 의지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임대료를 결정할 때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사실 집주인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대료 동결에 성공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줬다라는 어떤 찬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택 유지 보수에 필요한 투자를 줄여서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의 질을 저하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또 20만 호 주택 건설 같은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임대료 동결도 임시 방편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정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것도 여러 제약사항이 있어 보인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지향점은 다르잖아요. 완전히 많이 두 다르죠. 사람이. 네. 근데 이렇게 손을 내민 이유는 뭘까요? 사실 지난주 회동을 보고 저도 놀랐고 다들 많이 놀랐잖아요. 정치적 지향점도 매우 다르지만 매우 다르기도 하지만 네. 둘이 서로 너는 공산주의자니 너는 독재자니 이렇게 날선 공격을 했던 만큼 비난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비슷한 장면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전이 있었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극과 극은 통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네요. 그렇죠. 네. 언론사 헤드라인이 이랬었는데 그리고 또 이런 평가도 있어요. 먹고 사니 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해석인 건데 네. 사실 돌이켜 보시면 둘 다 소외된 자들의 생활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되게 백인들. 네.
그래서 뉴욕의 주택 개발 또 여기에 뉴욕의 주택 개발로 사실 제국을 일군 게 트럼프 일가이고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이 거기에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뉴욕의 주택 개발을 공약으로 내건 맘다니가 좋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도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해석들은 뭐 저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설득력이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있었던 지방 선거에서 세 곳에서 다 졌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민주당의 약진이 조금 무서운 상황인 건데 네. 근데 맘다니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지가 매우 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맘다니를 밀어주는 척 민주당을 흔드는 전략을 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끊겠다고 했던 연방정부 지원금을 뭐 끊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분위기로는 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책사했던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를 띄어서 뉴욕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정치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뭐 사실 굉장히 적대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분이라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튼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예상은 하기 어렵기는 해요. 예상하기는. 다만 뭐 어쨌든 민주사회주의자가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시의 변화상을 이끌게 되는 건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제 지켜보는 것도 꽤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 오늘도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